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저녁 대선 19일 만에 만찬 회동을 합니다. 인사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등으로 이어진 양측 간의 갈등이 잘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러다가 취임식 전까지 당선인과 대통령이 만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만나게 됐습니다. 회동의 성사 과정을 보면 이제 청와대에서는 조건 없는 회동을 거듭을 제안했고 당선인이 이에 화답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두 분이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요. 예. 통상적으로 보면은 어떠한 사회를 움직이는 규범을 보면은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거 법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법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동안 오랫동안 내려온 관행이라든지 규범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대한민국에서도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정권이 지금까지 여러 번 교체됐는데 실제로 보면은 당선자와 현지 대통령이 만나는 거는 오랜 관행이었었어요. 그거 제일 빠르게 만났던 거는 김영삼 대통령하고 예. 김대중 당선인이 대선 끝나고 이틀 만에 만난 적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노태우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은 18일이 걸렸고요. 아마 지금 제일 늦게 만나는 대통령이 될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내려온 그 관행이라는 거는 이제 지켜지고 존중돼야 되는데 여러 잡음이 있어서 이렇게 늦게 만시지탄의 그런 감은 있지만은 예. 두 분이 만나서 하여튼 국민들에게 안도감도 주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뜻깊은 저는 회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먼저 조건 없는 회동을 제안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회동이 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게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런 기류가 좀 작용을 한 걸까요? 청와대만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예. 윤석열 당선인 측도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민주화 이후에 한 번도 회동이 안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그렇죠. 이게 만에 뭐 그럴 일도 없었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떠나가는 정권은 물론이고 사실 더 큰 부담은 새로운 정권이에요. 게다가 지난 16일 날 오찬이 예정돼 있다가 네. 불과 4시간 전에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예는 전혀 없었어요. 대단히 그 이례적이고 아주 안 좋은 거였는데 그리고 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인사 문제도 그렇고 뭐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물론이고 추경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불거졌어요. 네. 계속 불거지고 이유가 무엇이 됐든 간에 거의 이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이 성명이나 논평 이런 것들이 거의 대선의 연장전 같은 느낌을 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국민들로서는 대단히 불안해요. 그리고 물론 0.73%포인트 차이밖에 안 난 대선 결과였습니다만 예. 이게 대선의 연장전처럼 느껴지면 안 된다는 거였고 그게 바로 이 지금 대통령과 당선인과의 회동 무산으로 연결되면서 꽤 불안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오찬에서 만찬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만찬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허심탄회하게 그동안 여러 좀 우려를 좀 불식하자라는 그런 상당한 의지가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의제는 뭐 거의 다 나와 있는 의제들이에요. 의제 없이 뭐 완전히 만날 수 있나요? 그러나 이제 의제를 딱 정해서 만나는 그런 좀 도식적이고 딱 틀에 얽매인 건 좀 타파하자. 그래서 편하게 만나자라고 이제 서로 이제 그 이심전심이 된 거죠. 누가 먼저 제의하고 이랬던 것보다는 그동안 예. 실무선에서도 이제 그 협의가 있어 왔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아무튼 만차니까 시간도 넉넉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갈등들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차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나서 결과가 100%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다 합의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합의하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이게 정상회담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야 대표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최근에 여러 가지 서로 너무 이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측에서 어느 정도의 접점을 발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같이 배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청와대 집무실 이전 문제도 있고 코로나 추경 문제, 사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도 있는데 과연 이 문제가 얼마나 논의가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고 아니면 이런 논의 없이 정말 그냥 덕담만 주고받는 자리로 끝날 것인가. 네, 지금 그것도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일단 만찬 회동이라는 것은 예.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가 아닌가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뭐 예를 들어 형식적인 만남이라면 굳이 만찬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오찬 정도로 해서 이제 끝날 텐데 네.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여하튼 만찬 회동으로 하고 그리고 비서실장들이 참여한다는 얘기는 큰 틀 속에서 웬만한 합의는 다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용산 이전에 대한 문제, 특히 이제 예비비에 대해서 어떻게 책정을 할 것이냐 문제, 더 나아가서 지금 청와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선인의 용선 이전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안보 공백을 어떻게 우리가 최소화할 거냐를 가지고서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오늘 회동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은 안보 공백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예. 문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설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하게 어떻게 합의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이제 갖는 부분이고요.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이런 문제는 사면은 전적으로 현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김경수 지금 전 지사를 같이 하느냐 안 하냐는 거는 부수적인 거거든요. 예. 그런데 다만 이제 감사위원회 관련돼서는 임명에 대해서 이제 감사원이 명확하게 윤 당선인의 입장을 뭐 존중한다고 하다 보니까 인사권에 관련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됐으니까 예. 큰 틀 속에서는 저는 두 사람이 만나서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또 그리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결국 비서실장을 배서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걸 좀 더 아주 굉장히 냉정하게 본다고 한다면 두 분의 관계는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해서 뭐 중앙지검장도 하고 검찰총장도 한 상황 속에서 지금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예. 저는 최소한 또 일정한 기간은 두 분이서 독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독으로 충분히 깊숙한 얘기를 나눠야 되고 그렇게 해서 조건 없는 회담이라는 것도 있지만 예. 결국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시간은 아마 독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독대는 미정이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배석자가 있거든요. 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장제원 이제 당선인 비서실장. 자, 이 독대가 아닌 배석자가 있다는 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물론 예. 이제 배석자가 있으면은 그 보도된 것 이외에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배석자가 있다는 얘기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접점을 찾아서 국민들에게 발표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지난번에는 16일 날 예정됐던 그 회동은 오찬이었고 배석자 없이 단독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어요. 물론 단독으로 진행되는 것은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어요. 예. 그야말로 정말 속마음을 다 터놓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의 관계라는 게 대단히 정말 특이한 관계이고 이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문재인 정부 때의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가능했던 거였단 말이에요. 추론컨대. 그래서 충분히 이제 단독 독대도 의미가 있는데 배석자를 두고서 그것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처음에는 이철희 정무수석이 주로 이제 이 실무협의를 맡아왔기 때문에 이철희 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실무협의를 맡아왔잖아요. 근데 네. 이쪽은 당선인 비서실장은 그대로 장제원인데 여기 이철희 수석 대신에 유영민 비서실장을 배석시키는 거는 그만큼 청와대가 그런 의지 또 예우, 당선인에 대한 예우 이런 것들도 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추경 같은 거를 지금 정부에서는 반대하고 있는데 예. 추경은 정부가 편성권을 가지고 있어요. 국회에서 논의를 못합니다. 추경안을 제출해 주지 않으면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라든지 예비비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느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합의에 가까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예.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의견이 다른 부분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합의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 합의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서실장 두 분이 배석한다는 자체가 두 사람이 배석한다는 자체가 어쨌든 간에 그동안 많은 그 우려와 그 불안을 국민들에게 줬는데 네.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한 전 하나의 조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혀 말이 다르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과거의 예를 보면요.
정상회담을 하거나 정상회담 같은 경우 말고는 외적인 거니까 대통령과 여야 이른바 영수회담 뭐 그런 표현을 쓰니까 저도 그대로 쓴다면 예. 그럼 말이 다른 경우가 있었어요. 서로 회동을 하고 나서 각 정당에 가서 발표하는 게 다르면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더 되는데 이번엔 그러한 소지를 아예 좀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배려가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영민 비서실장, 장재원 비서실장 뭐 고향도 같고 원래 좀 잘 네, 알던 그렇습니다.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철희 정무수석 라인이랑은 또 별도로 최근에 또 유영민 비서실장이 직접 또 장재원 비서실장과 소통을 하면서 실무적인 부분을 협의를 해 나갔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배석자와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도 의제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나눌 가능성이 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이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잖아요.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일정한 큰 틀 속에서 협의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동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조건 없는 회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그동안 신구 권력이 보여준 거를 보면은 역대 정부와는 참 달라요. 조금 전에 얘기를 나왔지만은 이철희 정무수석하고 장재원 비서실장하고가 회동의 라인으로 한 것도 좀 네. 독특한 겁니다. 어떤 임태희 비서실장 당시에요. 예.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마지막 비서실장이 문재인 비서실장이었었어요. 예. 제가 임태희 실장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비서실장급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서로 얘기도 하고 점검을 했다는 거예요. 예. 궁금한 걸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두 사람의 만남도 뭐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던데 당시에 이제 한미 FTA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소고기 협상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시끌시끌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 문제를 가지고도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다고 얘기한 것처럼 지금도 이렇게 회동을 만나는 것 자체로만 가지고서 비서실장이 전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궁금했었던 것들에 대한 것도 물어보고 예. 그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두 비서실장이 소통을 하면 그런 의미에서 장재원 비서실장의 역할도 굉장히 큰 거고 이제는 정무수석이 아니라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유용민 비서실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두 신구 권력 간에 있어서의 갈등 문제를 서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좀 보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추론을 해보면은 두 분, 그러니까 유영민 비서실장하고 장재원 전 비서실장이 충분히 교감을 통해서 어느 정도 큰 틀 속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이것도 만찬 회동으로 연결된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인사 문제가 어떻게 보면 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감사원에서 이제 양측이 협의가 됐을 때 재청권을 행사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사실상 윤 당선인 쪽에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나머지 현안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코로나 추경 문제도 있고요. 이 부분 어떻게 잘 풀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는 지금 여론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생각보다 안 좋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됐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당연히 사면에 여론이 더 높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여론 요소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선뜻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기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여론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 여론이 만약에 사면 여론이 높으면은 떠나는 마당에 뭐 결자 해지 차원도 그렇고 말이죠. 사면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아무튼간에 여론의 부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부분을 좀 이쪽 당선인 측에서 조금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청와대에서도 당선인 측을 충분히 배려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부수 꺼내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답하기 대단히 gon란할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당선인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대통령이 하고 이런 모양새가 대단히 좋거든요. 과거에 YSDJ 만났을 때가 그런 경우 아니었겠어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김대중 당선인이 건의를 했다. 뭐 다른 말도 있긴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원래 생각이 있었다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무엇이 됐든 간에 지금 차라리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이 문제가 또 걸림돌이 돼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언론에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게 나오고 이런 것들은 별로 바람직하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예. 그다음 말은 나올 수밖에 없을 테지만 너무 과하게 이 얘기를 너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 사면 생각이 있으면 국민들에게 충분히 다시 설득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윤석열 정부가 취임해가지고 사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을 했기 때문에 단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뭔가 좀
이 국민들 여론 이미 뭐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을 했으니까 놔두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도 여론이 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나름의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대통령도 그렇고 당선인도 그렇고 또 새 대통령이 취임할 윤석열 그때 뭐 대통령일 테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부담이 적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MB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과하게 뭐 이렇게 서로 의견을 많이 나누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과연 오늘 회동으로 전국 회복의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제원 비서실장이 이제 신임 국무총리 후보들을 정리를 해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당선인에게 보고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일단 이 정치계에서 떠도는 이름만 정말 많습니다. 상당한데 꽤 여러 명이거든요. 이제 현재 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위원장도 그중 한 명인데 안철수 총리론에는 좀 당내에서 좀 반기를 드는 세력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당선인의 정치적 결단이죠. 예. 처음에 두 분이서 3월 4일인가요? 3일 날 후보 단일화 회동을 할 때 내세웠던 게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함께 인수위를 구성한 다음에 함께 정부를 운영하겠다라고 분명하게 국민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예. 차원에서 저는 두 사람의 신뢰관계는 지금 굉장히 구축돼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꾸로 만약에 이번에 인수위원장을 안철수 대표가 안 맡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그 삐그덕거리고 불협화음이 있는 거냐 아니냐고 생각을 했을 텐데 여하튼 인수위원장을 안철수 대표로 하고 그 두 분 사이에서 신뢰관계가 있다면 당연히 다음 이제 공동정부에서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이것이 어떠한 나름대로 그 본인의 판단도 있겠고 그리고 당선인의 생각도 있고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98년도에 당시 공동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그 당시에는 새정치국민회가 79석을 갖고 있었고 자민련의 그 의석이 50석이었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서로 이제 합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공동정부의 성격이 이제 많이 바뀔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안철수 지금 위원장만이 아니라 후보군이 다양하더라도 큰 틀 속에서 공동정부를 꾸려간다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좀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대통령 당선인이 요새 최근에 강조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용이라든지 또는 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경제에 관련된 문제들도 많이 얘기를 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디지털과 관련된 경제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토론회 과정 속에서 디지털 경제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이런 쪽에서 가장 적합한 인사가 무엇인가라고 이제 고민을 하겠지만 뭐 이렇게 나름대로 지금 가장 큰 거는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기적 상황 아닙니까? 경제 안보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더 보면 이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륜과 경험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도 분명히 후보군으로 들어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인준도 중요하잖아요.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지 않을 사람, 앞으로 민주당과 협치를 해 나가야 할 텐데 누가 유력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알 길은 없죠. 그러니까 당선인의 의중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지금 DJP 때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김정필 총리가 서리 꼬리를 오래 달고 있었어요. 공동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민주당이 그때가 되면 이제 야당이 되는 거니까 의석이 많잖아요, 지금. 그리고 총리는 총리 임명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반대하더라도 그냥 대통령이 강행하면 그만인데 이 총리는 그렇지 않다고요. 국회 인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튼 야당이 거부하는 임무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볼 때 모르겠어요. 총리를 우리가 보통 나눌 때 뭐 실무형이냐, 관리형이냐, 아니면 저기 정치 시세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도식적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안철수 위원장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죠. 뭐 공동정부 같이 하기로 했던 거니까. 근데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하다가 총리가 된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총리 임명이 안 됐죠. 청문회 통과가 안 돼, 국회 통과가 안 돼서 못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뭐 되지 말란 법은 없는데 전혀 알 길은 없고 단지 이제 이 실무형 경제와 실용을 강조한 걸로 봐서는 안철수 대표는 실무형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정치적 지분을 나누대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당 의석수가 3석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DJP 같은 경우 자민련은 50석이나 됐으니까 그때와 비교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안 위원장의 간수 좀 떨어지는 거고
그런 어떤 인수위원장과 공동정부를 같이 하기로 약속을 두 분이 했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예. 그렇다면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안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좀 정치적인 안정적인 중진 그럼 권영세 지금 부위원장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여러 인물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라서 이거는 이제 조만간 보고를 하고 아마 발표를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정권이 출범하고 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역산을 쭉 해보면 35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청문 보고서 내야 되고 또 임명 동의해야 되고 여러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청문회도 한 이틀 거쳐야 되고. 예. 그렇다면 이제 조만간에 그래서 4월 초에 이제 얘기가 보고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 5배수 보고한다는 건데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할 거라서 뭐 어느 쪽이 유력하다고 지금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말씀처럼 언론에 나온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네. 권영세, 뭐 김기현 대표 얘기도 나오고 한독수 전 총리 얘기도 나오고 안철수 위원장 얘기도 나오고 뭐 예. 박용만 대한상회의소 소장 얘기도 나오고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전혀 알 길이 없는 상황이죠. 아마 그런 것들 다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문제도 있고요. 안철수 위원장이 향후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저는 그 문제가 두 정당의 합당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예. 지금 당선인하고 윤당선인하고 안철수 대표의 신뢰관계가 어떻게 구축돼 있느냐라는 문제인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이번에 뭐 총리가 된다고 한다면 처음에 예. 국민에게 약속했었던 거를 지킨다는 차원에서도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용될 수 있는 분야고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럼 얼마든지 뭐 총리라는 게 뭐 처음 임명되고 나서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보면 또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초대 총리라고 하는 상징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 문제에 대한 이제 고민을 서로 이제 할 것 같은데 지금도 안철수 대표가 꼭 총리를 고집한다라는 걸 저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훨씬 더 큰 틀 차원에서 본인의 앞으로 정치적 행보에 총리직이 과연 맞는가 안 맞는가를 고민하는 단계일 수도 있고 부분들이 있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인물에 관련된 여러분들은 뭐 다 나름대로 경륜도 있고 경험도 있고 다 많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만 이제 좀 기대를 해본다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거론됐었던 많은 부분들보다도 지금 윤석열 당선인도 정말 정치적으로는 새로움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리는 그것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나름대로 경험과 경륜을 갖고 있는 분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총리는 예.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대통령 당선인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책임 총리와 책임 장관제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과거의 총리야 뭐 의전 총리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을 그냥 보좌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번엔 분명하게 총리가 나름대로 역할과 권한을 갖고 움직인다고 한다면 예. 거기에 걸맞는 분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고민도 더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도 해볼게요. 새롭게 원내 지도부를 재정비했는데 검찰개혁 속도전을 주문하는 당내 여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 검수완박을 문정부 임기 내에 이제 마무리를 하자라는 건데 이걸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뭐 가능하긴 하죠. 의석이 지금 뭐 170석이 넘으니까 예. 그리고 여권 다 합치면은 180석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연 이거를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과연 지방선거에 어떻게 유리할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검수완박이라는 게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다시 대선 얘기입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에 나올 수 있게 됐던 거 다 아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사실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도 동의를 했던 건데 검찰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어요. 검찰 개혁이 잘 됐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예. 물론 큰 틀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라는 게 국민 정서에 얼마나 와닿을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국회 아니 대통령 임기가 예.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근데 지금 검수완박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은 결국은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도 단독 처리해야 돼요. 현재 야당은 지금 국민의힘이니까 예. 국민의힘이 당연히 반대할 거고. 근데 당연히 반대하는데 이거를 민주당의 의석을 가지고 밀어붙이면은 그게 처음부터 새 정부 출범부터 여야 관계는 냉각될 것이고 또 민주당도 부담이 있을 것이고 예. 우리 국민들은요 여야가 싸우는 거 뭔가 단독 처리하는 거 또 언론에 나올 거면 강행 처리, 단독 처리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
그럼 이 자체가 벌써 여론에 안 좋게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하게 서두르지 말아라. 그리고 검찰 개혁을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뭐 상당히 성과를 낸 부분도 있어요,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힘 빼기에만 너무 몰두한 거 아니라는 비판 여론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 그런 걸 그대로 바라본다면 너무 새이제 원내대표가 바뀌고 물론 0.73%표 차로 적은 차이로 졌습니다만 아무튼 진 건 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측이 너무 지금 뭐 집무실 이전이라든지 MB 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 없듯이 예. 같은 논리로 이 부분도 민주당 너무 검찰 수사 완박, 검수 완박, 검찰 힘 빼기 이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정권 바뀌어가지고 자신들에게 관련됐던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니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예, 때문에 예. 굳이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전 민주당이 이러한 계속 밀어붙이고 또 국회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말이죠.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게 된다면 저는 그게 썩 그렇게 민주당에게 득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이긴 해요. 예. 어떤 판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지방선거에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내에서 계속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시는지요? 실은 지금 민주당이 가장 큰 고민은 이제 야당이 되면서 이제 172석이라고 하는 이제 거대 야당으로 존재를 예. 하고 있는데 자신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존재감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이냐.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적은 없어요. 네. 그만큼 이례적인데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0.73%포인트 차이로 졌기 때문에 졌지만 잘 싸웠다. 그러니까 젖잘싸라고 하는 그러한 늪에서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면 예.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국은 진보 진영의 총결집을 하고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뭐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와 갈등을 강화시켜 놓으면은 예.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얻은 1,610만 표 정도는 여전히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사고인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정치 잘할 거냐 못할 거냐 물어보면은 역대 대통령 당선자와 비교했을 때 좀 낮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신감을 갖고 밀어붙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으나 예. 결국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개혁은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어요. 하나는 검찰을 어떻게 민주로 통제하느냐는 부분 하나 하고 그래서 나온 게 검경수사권 조정도 하고 공수처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축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이 함께 돌아가야 되는데 현 정부는 민주적 통제라는 것을 가지고서 검찰의 개혁을 올인하다 보니까 예. 지금 공수처가 만들어졌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나요? 오히려 공수처라는 거는 저거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할 정도로 굉장히 무능한 그 집단으로 기관으로 지금 전락된 상태인데 예. 여기에 다시 또 지금 얘기하는 검찰개혁을 얘기하면서 검찰은 앞으로 6가지 범죄에 한해서만 수사권을 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제가 볼 때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전부 다 박탈한다는 얘기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어떠한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효과가 나온지를 아는지를 평가를 한 다음에 제도를 바꿔야지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자신들이 요구하는 거로 끌고 가겠다라는 거는 예. 여전히 172석을 갖고 있다는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번 대통령 선거가 야당에게 지금 이제 야당이 될 민주당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오만함에 대해서 무능함에 대해서 결국 심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길을 또 가겠다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민주당으로서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교수님 모두 지방선거에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를 해주셨는데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현재 좀 빅매치가 예상되는 세 곳이 서울과 경기, 대구 네, 이렇게 세 곳인데 일단 서울부터 볼게요. 서울시장은 지금 민주당의 경우는 서울시장 인물난이다. 이제 서울시장에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항할 만한 어떤 인물이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차출론이 솔솔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겼단 말이에요. 예. 5% 표차로 이겼고 경기도는 민주당이 이겼어요. 이러한 그 이번 선거의 그 상황이 이 민주당의 선택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서울의 경우에. 예. 서울의 경우에 오세훈 시장이 현재 현역 지난 4.7 선거 때 됐으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 자출론 말씀하셨는데 송영길 대표도 이번 대선에 책임에서 자유롭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선거라는 건 정치라는 건 정치 과정이 그런 거잖아요. 책임 정치라는 거는 특별히 어느 인물이 잘못해서 선거 결과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결과적으로 그 지도부가 어쨌든 간에 선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른바 수평적 수직적 책임이거든요. 민주주의에서 말이죠. 근데 송영길 대표가 당을 지휘했던 어쨌든 당 대표였는데 선대위 책임자였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선거는 3월 9일 날이었고 6월 1일 날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예. 근데 또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우리가 정치적으로 볼 때 말이죠. 그거는 국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에 부응한다고 보기 어려워요. 아무리 적은 차라 하더라도 24만 표 차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좀 그래서 민주당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그렇게 예.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송영길 대표도 이런 사실 모를 리가 없을 것이고 일단 호흡을 좀 고르는 게 필요하다. 다른 인물을 이제 모색을 하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당내에서 경선을 거쳐가지고 다시 또 새롭게 인물을 모색하고 이렇게 가면은 예. 또 해볼만 해요. 선거라는 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너무 지금 지도부에 좀 이름이 꽤 나 있는 이른바 좀 정치적으로 무게가 나가는 중량감만 찾다 보니까 네.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저는 그거는 쏙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서울시장 선거에 송영길 대표를 차출하는 거, 그거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오세훈 현 서울시장의 대항마로 송 전 대표 어떻게 보시는지요? 선거라는 거는 끝나고 나면은 책임이라는 게 항상 따라가는 거죠. 그게 네. 없다고 한다면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뭐 얘기를 했잖아요. 자신이 반성하는 의미에서 결국은 그럼 왜 대표직을 물러나요? 그 대표직을 물러났다는 거는 그 선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두 가지 면에서 보면 굉장히 부적절하다. 물러나고 나서 바로 또 나오는 그렇죠. 게 그분 부적절하다고요. 지역구가 어디죠? 예. 인천시 아닙니까? 인천시 지역구에 있는 사람이 벼랑간 서울시장으로 나온다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 대표성에 대한 거에 대한 오해도 크게 작용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서울에서 지역구 활동도 하고 오랜 경험도 있고 그럼 차라리 이낙연,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가 된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이제 종로에서 지역구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나름대로 이해가 할 수가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예. 그 두 분은 뭐 아주 핵심적으로 꼭 이 선거에 책임을 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번 선거만 보지를 말고 네. 앞으로 있을 선거들이 많지 않습니까? 2024년도에 총선도 있고 하다 보면은 아주 굉장히 새롭고 그리고 참신하면서 우리 민주당이 새로움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외부 인사를 영입을 해서 결국 전략 공천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송영길 지금 전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운다는 것 자체는 예. 그는 굉장히 그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나 선거 책임론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잘못된 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교수님 모두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는 좀 시기상조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경기 지역도 볼게요. 지금 대선에서 민주당이 우세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기 지역 승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경기 지역에 지금 여러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 민주당과 합당 후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 보시는지요? 서울은 이제 민주당은 기피 지역이고 예. 각 이제 그 소속 구성원들이 경기도는 반대로 이제 유리했으니까 선거에서 인물이 너무 풍성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김동연 뭐 전 경제부총리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뭐 이재명 후보와 뭐 연대를 했었잖아요. 사실상의 예. 단일화였잖아요. 그러니까 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단지 이제 민주당 내에서 여러 견제가 있을 겁니다 아마. 경기도가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해볼만 하니까 예. 이재명 고문에 또 경기지사 했던 곳이고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해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전 뭐 김동연 뭐 전 경제부총리가 됐건 누가 됐건 다 좋다고 봐요. 염태영 수원시장도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경기지사를 겨냥했던 정치인이고 그래서 다 좋은데 예. 아무튼 간에 이런 말이 너무 많이 나오지 말고 그냥 경선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왜냐하면 김동연 이제 전 부총리에 대해서 이 민주당 내 이 의원들은 뭐 너무 편성하려 하는 거 아니냐. 너무 이렇게 밝은 데만 가냐. 이렇게 뭐 꽃길만 가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예. 뭐 정치적인 수사 레토릭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뭐 전략 공천이 안 되는 거라면은 당당하게 경선해가지고
다시 민주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단지 지금 여러 이제 인물들이 거론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예, 저는 예. 김동연이냐 아니면 여타 인물이냐 이 문제 가지고 너무 민주당이 갈등할 필요 없고 김동연 전 부총리도 당당히 경선에 임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꼭 나를 추대해라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정당에서 아무리 연대하고 단일화했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당신이 해라 이런 건 없는 거거든요. 예, 예. 저기서 이재명 고문과 단일화해서 연대 사실상에 단일화했기 때문에 김동연 후보가 나와야 된다. 전 후보가 이 논리에 동의하기가 어렵고 민주당 내에서 충분히 민주적인 경선을 거치면은 뭐 경쟁력이 생기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안민석 의원도 있고 예, 그런 조정식 안민석 의원도 의원도 있고 있잖아요. 조정식 의원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요. 예, 예. 예. 경선이 필요하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꾸준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경쟁력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이제 당헌 당규에 의하면요, 예. 광역단체장 선거 같은 경우는 반드시 경선을 치르게끔 돼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재보궐 선거의 경우는 다르지만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유승민 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본인이 결정만 한다면 경선에 참여를 해서 거기가 뭐 보면은 이제 나름대로 그 책임당원 한 30%, 일반 당원 20%, 그리고 여론조사 30%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국민 여론조사 20% 이렇게 50대 50으로 돼 있어요. 예. 국민 50%, 당원 50%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 전략적으로 누가 또 나가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누구를 특정하게 지금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지만 지금 윤수민 의원 같은 경우를 보면은 대구에서 오랫동안 자기가 정치 활동을 했었고 예. 그리고 결국 대구에 내려가 가지고 수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대구 발전을 위해서 내가 이 대구를 위해서 하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벼랑간 경기도지사로 나온다는 것도 참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네. 비슷한 게 좀 있었었는데 제가 굉장히 그 나름대로 존경했었던 강재섭 대표가 벼랑간 5선을 했었는데 그때 분당에서 나와가지고 손학규 대표랑 싸워서 진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무슨 말을 했었냐면 아니 대구에서 5선 하신 분이 왜 벼랑간 분당으로 나오셨느냐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거 끝나자마자 강재섭 대표가 아주 깨끗하게 정계를 은퇴하셨어요. 그때 나이가 62세입니다. 아주 굉장한 결정을 하셨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유승민 의원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예. 지금 벼랑간 경기도지사로 나간다는 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좀 보는데요. 여하튼 간에 예. 두 분이든 세 분이든 뭐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여기만이 않지 않습니까? 대구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나오면 그렇죠. 거기는 다 경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좀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 당원 단계의 규정입니다. 그 대구와 관련해서도 지금 뭐 홍준표 의원, 뭐 권영진 현재 대구시장, 여기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 이제 출마 가능성까지 불거지면서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대구 사저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박심희 캐스팅 보트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이 돼서 예. 지난 24일이었죠.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 국민께 감사하다고 말씀했고 예. 그리고 사저에 가서도 여러 얘기를 했는데 뭐 그것도 해석이 여러 가지 분분해요. 뭐 정치적 의미를 담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전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네. 유영하 변호사를 지금 갑자기 노출이 돼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쨌든 뭐 사면은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반성은 하지 않고 있고 예. 그러나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했던 건데 유영하 변호사가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박심을 안고 나온다? 그게 과연 국민의힘에게 좋을까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새롭게 정권 출범이 되는 건데 예. 윤 당선인도 통합의 차원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방문하겠다고 하니까 다 좋습니다 그런 건. 근데 유영하 변호사가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을 글쎄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등에 업고 나와서 자꾸 여론 몰이를 한다. 예. 제가 그런 보도가 많더라고요. 그게 물론 뭐 언론의 호기심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저는 국민의힘에 유리하지 않을 것 같고 그것도 경선해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또 페널티 25%가 너무 과하다. 예. 그것 때문에 또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권영진 시장은 현역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인물들이 각자의 입장들이 있어요. 네. 유영하면서 저 하고 싶으면 당당하게 그 과거에 군포에서 3번 출마했었단 말이에요. 새누리당으로. 네. 당당하게 경선 출마하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자꾸 대구에 이사가 왜냐면 대구에서 떠난 지 오래됐거든요. 초등학교 나오고. 예. 근데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 요새 화제가 되고 이슈화 되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만약에 대구시장에 나오려 한다. 그건 유영하 변호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건 사실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네. 나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서 탄핵되고 파면됐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다시 여러 세월이 흐르고 사면됐다 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힘을 실어가지고 유영하 변호사를 대구시장에 하게 한다. 저는 그러지도 않을 것 같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그럼 국민의힘이 그거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 전 그러면 경선하면 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음을 가지고 한다. 그건 동의할 수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영주 명지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